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환지국 중 한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 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주변 지역과의 관계 변화를 이해한다. 한나라 파트 1.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죠? 한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자는요? 한자라고 하죠. 중국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한나라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한나라를 좀 더 쪼개보면 전한, 신, 후한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전한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은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초의 항우 세력과 한의 유방 세력이 중국의 주인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지금 장기판에 잘 나타나 있죠? 항우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유방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백수였습니다. 유방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세력을 키웠죠. 당연히 둘의 싸움은 거의 99% 항우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유방이 승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항우에게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혔죠. 그래서 최종 승자는 유방입니다. 한나라가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우와 유방의 전략 차이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여러분,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한민인이 됩시다. 아, 이거 무슨 캠페인 같네요. 자, 어쨌든 유방이 바로 한나라를 건국한 한 고조로 기록됩니다. 고조는 통일을 이룩하고 군국제를 시행했는데요. 군국제는 중앙은 군현제 형태, 지방은 봉건제 형태로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나라와 진나라의 짬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도를 보시면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주나라의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편이군요. 한 고조는 왜 이렇게 애매한 제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한 고조는 군현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들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군국제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을 차례로 제거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고사성어 바로 토사구팽이죠. 실컷 써먹고는 결국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진나라 어땠나요? 가혹하고 숨막히는 법과 통치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고조는 가혹한 법을 없애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죠. 그리고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중국을 위협하던 친구들이 있죠. 바로 북쪽에 있는 네, 흉노족이죠. 신하들이 극구 말렸는데 고조는 오버하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흉노의 왕 묵특선호에게 패배하고 말죠. 이것을 평성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자, 평성의 치욕 조금 더 살펴볼게요. 평성의 치욕은 백등산 포위전이라고도 합니다. 한 고조 유방이 완벽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참모들이 극구 말렸지만 오버해서 32만 명이나 이끌고 흉노 정벌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묵특선우의 유인작전에 휘말려들어 백등산에서 고립되어 버렸고 겨우 도망쳤지만 이후에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면서 형제관계로 평화를 유지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해 공주 한 명을 흉노의 왕에게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중국의 사대미녀, 2탄, 바로 왕소군입니다. 여러분, 왕소군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왕소군은 한나라 11대 황제 원제의 궁녀였습니다. 자, 이때 궁녀가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 황제가 후궁을 간택할 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진은 없잖아 또 그쵸? 그래서 그림 즉 초상화를 통해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에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가 모연수였어요. 그래서 이 모연수라는 화가가 뇌물을 받고 궁녀들을 뽀샵 처리, 요즘으로 말하면 뽀샵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왕속은 나는 굳이 예뻐서 뽀샵 처리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에 열받은 모연수가 초상화를 가장 못생기게 그립니다. 그래서 황제의 간택을 받지 못했죠. 때마침 이때 흉노의 왕이 공주 하나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원제는 공주들 보내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떠올린 아이디어 그래 궁녀 중에 가장 못생긴 왕소군을 공주로 위장해서 시집 보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인 왕소군을 흉노의 왕에게 시집 보내고야 말았죠. 원제는 시집가는 그날 왕소군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실물을 영접하고 오마이갓 이렇게 예쁠 수가 어쩌지? 근데 뒤로 물릴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시집 보내고야 맙니다. 돌아와서 열받은 원제는 크게 노해서 모연수를 죽여버리고 그의 재산까지 몰수했다고 하네요. 왕속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냥 흉노의 왕한테 시집가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자, 한과 흉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에 중국의 사대미녀 3탄 기대하세요. 다음으로 살펴보실 황제는 한나라의 7대 황제 한무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그쵸. 바로 우리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바로 그 황제입니다. 뭐 우리한테는 왼수네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고 있죠. 한 무제는 중앙 집권을 위해 군국제를 폐지하고 군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합니다. 진나라 때 완전 밟혔던 유교가 화려한 부활을 하는 순간이네요. 유교를 관학화했다라는 말은 국가의 학문으로서 유교를 삼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설치된 오경박사, 박사라는 단어에서 알다시피 유교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의 교수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태학, 유교를 배우는 학교네요. 야, 유교가 완전 떴네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한 무제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대외 정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황제 이름 자체에도 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역사에서 이런 개념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치? 문, 무, 문관, 무관. 그쵸? 무는 약간 공부하는 이미지, 무는 그죠? 무사, 싸우는 이미지죠. 이게 왕 앞에 붙어 있다고 쳤으면 문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주로 뭐 제도나 문물 같은 걸 정비한 그런 왕이죠. 그럼 무는 뭘까요? 그죠? 열심히 전쟁했던 왕. 그쵸? 대외 확장을 했던 뭐 이런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무제는 드디어 한나라를 괴롭힌 흉노를 토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로 파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가 장건이 대월지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대월지, 여기 보이시죠? 대월지는 흉노에게 쫓겨 서쪽으로 가서 자리 잡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당연히 흉노랑 사이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한나라는 그들을 찾아 연합해서 같이 공격할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한나라 혼자 상대하기에도 흉노가 버겁고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어쨌든 장건을 파견하게 되는데 장건이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고요. 겨우 도착했는데 대월지의 대답 응 싫어 굳이 였습니다. 이렇게 동맹에는 실패하였지만 서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귀국하였죠. 이로 인해 한나라와 서역의 교류가 시작되는 물꼬가 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크로드, 즉 비단길입니다. 자, 장건의 험난한 여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야, 진짜 개고생했죠. 장건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네요. 뭐 어쨌든 실패를 했어도 장건이 오랫동안 흉노에 머물면서 가진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흉노를 토벌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흉노뿐만이 아니라 남월, 뭐 지금의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도 한 무제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한나라 역시 대외 원정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경제정책이 나오는데요. 먼저 소금과 철을 전매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매라는 뜻은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민간에서는 판매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들은 원가는 싸지만 꼭 필수품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인삼, 담배 뭐 이런 것들을 전매하고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이유기도 하지만 전기 같은 것도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다루는 기업이 바로 공기업이잖아요. 자, 여기서 소금, 철 전매제에 대한 사료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 보시죠. 돈과 곡식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소금, 철을 담당한 관리의 의견을 황제에게 올렸다. 산과 바다는 천하의 보물 창고입니다.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에 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이것은 개인적인 소유물로 하지 않고 돈과 곡식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속하게 하여 인두세를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백성을 모집하여 비용은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로 철을 주조하게 하며 소금을 굽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수당과 도구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떠도는 사람들이 산과 바다의 자원을 멋대로 독점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려 이익을 보려고 하니 나라에서 운영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멋대로 철기를 만들거나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왼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기물을 몰수하십시오. 족쇄를 채워버릴 만큼 엄하게 다스렸죠. 자, 그리고 균수법과 평준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주조합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선생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균수법.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부족한 지방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게요. A 지역과 저 멀리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사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과가 100원에 팔려요. 근데 이 사과가 B 지역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사과가 10,000원인 거야. 그 물가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뭐 중국 땅덩어리 넓으니까요. 이거를 국가가 A 지역에서 사드립니다. 100원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니까 유통망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A 지역에서 사서 100원에 사서 B 지역에 뭐 한 1,000원 정도에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익도 남고 B 지역은 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절되겠죠. 뭐 이런 제도예요. 자, 그리고 평준법은 물자가 풍부해지면 이걸 사들였다가
이 물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내다 파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이런 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풍년일 때 사들였다가 흉년일 때 싸게 팔아주면서 물가를 조절하는 바로 그런 제도죠. 자, 그리고 오수전이라고는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 화폐를 왜 주조했냐면요. 당시에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가 좀 제각각인 면이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결국 세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전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